서드파티가 만든 덱스가 특정 생태계 안에서 공개 베타를 시작하면 시장은 곧바로 유동성 폭발을 기대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덱스는 가격을 올리는 장치가 아니라 돈이 오가는 통로다. 통로가 열리면 호가가 두터워지고 가격 발견이 빨라지며 스왑, 환전, 유동성 공급 같은 기능이 생긴다. 동시에 슬리피지, MEV, 샌드위치 공격, 가짜 프론트엔드 피싱까지 함께 따라온다. 덱스는 도로와 같아서 잘 닦이면 상권이 살아나지만 포트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환호가 아니라 구조점검이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주체다. 코어팀이 직접 만든 공식 인프라가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운영진이 누구인지, 법인 연락 채널, 분쟁 처리 기준이 있는지, 키 관리와 권한 분산이 어떤 방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익명이라 더 탈중앙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다. 최소한의 신원 공개, 커뮤니티와의 소통 기록,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력은 신뢰의 바닥이다. 멀티시그 지갑, 공동 서명자 공개, 자금 이동 내역, 대시보드처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도 봐야 한다. 그리고 절대 시드 문구나 개인 키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서비스는 그 순간 바로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코드와 권한이다. 디파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갑 연결이 아니라 승인 어플이다. 무제한 승인, 관리자 키의 단독 보유, 타임락 없는 업그레이드 권한, 감시되지 않는 프록시 컨트랙트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 승인 화면에서 내 자산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음에 해당하는 문구가 보이면 그건 편의가 아니라 리스크다. 감사의 보고서가 있다면 로고만 볼 게 아니라 범위, 버전, 치명적 이슈의 수정 여부, 재감사 여부를 읽어야 한다. 코드가 오픈소스라면 커뮤니티 리뷰가 가능한지, 업그레이드가 예고 없이 바뀌지 않는지, 비상정지,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유동성 설계다. 초기 덱스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높은 보상과 공격적 마케팅을 쓴다. 문제는 그 보상이 대부분 새로 발행되는 토큰이나 단기 인센티브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발행량이 많고 락업이 없으면 보상은 곧 매도 압력으로 바뀐다. 또 유동성 제공은 단순 예치가 아니라 가격 변동 구간에서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오라클 설계가 허술하면 가격 조작으로 담보가 털리거나 유동성 풀이 비정상적으로 빨려나가는 상황도 생긴다. 수익률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며 누가 마지막에 비용을 치르는지 생각해야 한다. 네 번째는 외부 연결 방식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외부 자산과의 페어를 내세울수록 브릿지 구조가 핵심이 된다. 랩핑 토큰인지, 멀티시그 커스터디인지, 체인 간 증명 방식은 무엇인지, 준비금, 담보, 상환 경로가 투명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USDT 페어라는 문구는 마케팅 문장에 그친다. 브릿지는 한번 뚫리면 크게 뚫린다는 특성이 있고 사고가 나면 이용자는 상대 체인에서 상환받을 길이 막히기 쉽다. 그래서 증명 방식, 보관 주체, 정기적인 준비금 검증, 어테스테이션, 보험 리스크 펀드 존재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연결이 통로인 만큼 통로의 잠금 장치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서드파티 덱스의 등장 자체가 전부 악재는 아니다. 진짜 탈중앙 생태계라면 수많은 디앱이 경쟁하며 검증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검증보다 속도가 앞서는 순간이다.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개발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안전한 기본 레일과 명확한 경고 체계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공식 채널에 노출되는지, SDK나 브라우저 유틸리티로 등록되는지, 같은 유통 경로도 위험도를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다만 공식 노출이 곧 무조건 안전은 아니므로 결국 마지막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아온다. 여기서 시선을 덱스에서 결제 정산으로 옮기면 더 큰 그림이 보인다. 어떤 코인이든 유동성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로 결정된다. 거래가 활발해도 실사용이 없으면 유동성은 투기적 회전으로 끝나기 쉽다. 반대로 결제와 정산이 현실 경제에 붙으면 유동성은 필요한 수요로 변한다. 이 지점에서 인터링크와 ITL의 설계가 본질적으로 주목받는다. 덱스 논쟁을 공포 vs 기대로만 좁히지 말고 실사용을 만드는 레일이 무엇인가로 확장해야 한다. 인터링 체인 레이어 1은 국경 간 결제의 고질적인 문제, 즉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복잡한 중개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을 지향한다. 핵심은 누가 더 빨리 펌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싸고 확실하게 정산하느냐다. 기업은 송금이 멈추는 순간 손실이 발생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운영자금이 묶인다. 인터링은 이런 현장의 요구를 전제로 즉시성에 가까운 처리 경험과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목표로 레일을 깔려 한다. 또한 글로벌 결제라는 특성상 규제 컴플라이언스와의 접점이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다듬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대형 자금이 들어오려면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회계 처리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글로벌 금융 솔루션의 틀이 필요하다. 정산 기록이 투명하게 추적되고 비용이 예측 가능하며 파트너가 안심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링크가 과장된 민 경쟁 대신 실사용 파이프라인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 요구가 깔려 있다. 그리고 ITL의 포지셔닝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중 가치 때문이다. ITL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순환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트레저리 준비 자산 역할을 목표로 한다. 즉, 통화처럼 편리하게 움직이되 금, 은, 부동산 같은 실물 담보 자산이 갖는 가치 보존 성격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기업 관점에서 결제에 쓰는 자산과 보유해두는 준비금을 분리하면 관리 비용이 커지는데 ITL은 그 분리를 줄이려는 접근으로 읽힌다. 쉽게 말해 흘러다니는 돈과 쌓아두는 가치를 한 토큰 경제 안에서 연결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트레저리는 남는 돈이 아니라 위기 때 회사를 살리는 산소통이다. 그래서 기업은 현금, 단기채, 금 같은 자산을 섞어 보유하며 위험을 나눈다. ITL이 결제와 준비 자산을 함께 겨냥한다는 것은 보유 자산이 곧바로 결제 레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노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 환경에서 법정화폐는 발행 확대가 반복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실물 담보 자산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실물 자산은 이동 분할 유동화가 느리고 번거롭다. ITL은 고정 총공급과 점진적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지향함으로써 희석되는 돈의 약점을 낮추고 디지털 전송성으로 느린 담보의 약점도 낮추려 한다. 말하자면 종이돈과 담보 자산의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줄이려는 개선판 통화 플러시 담보 모델이다. 그래서 ITL이 제대로 작동하면 화폐 인플레이션과 담보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한 가지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물론 디플레이션은 선언만으로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급 감소가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유통이 과도하게 경직되지 않는지가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 공급 플럭 점진적 감소라는 방향성은 무제한 발행 구조와는 다른 심리적, 경제적 기대를 만든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 내 덱스가 할 일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사용성으로 가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제 레일 위에서 필요한 환전, 정산, 유동성 조달, 리스크 해지 수단이 안전하게 돌아갈 때 비로소 기업과 개인이 장기적으로 머문다. 인터링크가 결제와 준비 자산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도 유동성을 가격 펌핑이 아니라 실사용 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덱스는 그 순환을 돕는 도구일 뿐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거래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이 실사용으로 이어질 때 생태계는 오래 간다.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덱스가 연쇄 사고를 내면 생태계 전체가 무법지대라는 낙인을 얻는다. 그 순간 외부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실사용 파트너십도 멀어진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동 원칙은 명확하다. 서브 지갑과 극소액으로만 테스트하고 승인 범위를 최소화하며 관리자 권한 구조 감사, 오픈소스 커뮤니티 리뷰가 갖춰질 때까지 본 자산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링크는 항상 공식 공지에서만 클릭하고 도메인 철자 하나까지 확인하며 긴급 보상, 한정 이벤트 같은 문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조금만 더 넣으면 더 벌 수 있다는 심리는 스캠이 가장 좋아하는 버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터링크가 말하는 대나무 전략은 이런 현실에서 더 설득력을 가진다. 초기에 과장된 하이프 대신 결제, 정산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 눈에 띄는 성장 곡선은 늦게 올 수 있어도 일단 올라가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딘 뒤 어느 순간 누구도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치솟는다. 토큰도 마찬가지로 실사용 기반과 기업 채택이 쌓이면 가격은 결과로 따라온다. 장기 파트너십은 바로 그 누적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결론적으로 서드파티 덱스의 등장은 생태계가 움직이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안전의 시험대다. 덱스 하나의 화제성에 휩쓸리기보다 팀의 투명성, 코드의 안전성, 외부 연결의 구조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큰 관점에서 글로벌 결제와 기업 트레저리를 동시에 겨냥하는 ITL처럼 실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토큰이 장기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장기 로드맵을 이야기할 때 전통 시장과의 접점을 준비한다는 메시지는 중요하다.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상징적 무대는 그 자체로 보장이 아니지만 그 무대에 서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 규정, 감사 체계를 갖추려 한다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꾸준히 구축하느냐다. 결국 남는 질문은 세 가지다. 개발팀은 투명한가? 코드는 안전한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실제 결제와 정산으로 이어지는가?